네, 김정은이 왜요? 또 뭐 말씀하세요? 아 근데 진짜 네,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네. 몸이 옛날 같지 않네. 옛날 같은 몸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가? 토요일 항상 일요일 옛날 같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4개 도시 그냥 완전 저거 했더니 아우 완전 어제는 몸이 쭉 가라앉는다 그런 느낌. 네네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잘 안 오더라.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현지 그 지역에 맞는 딱 근데 또 맞춤 다 부동산 오셔서 이렇게 막 수도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하니까 그때는 전혀 필요한지 몰랐거든. 거기 이제 네. 연예인의 삶이죠. 무대를 내려오면 딱 그 부산에서 KTX 타고 오는데 진짜 몸이 몸 안 좋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아세요? 돼요? 다시 무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다시 이번 주에 주말에 또 무대에 올라갑니다 우리 김 갑니다. 프로님. 광주, 전주. 몰라. 네. 해보는 거야. 자, 얘기합시다. 네. 원조 한라대학교의 정내진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1년 넘은 년 것 같아요. 이 집 이사 오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집 이사 오고. 네. 이 집이라고 표현. 네, 네. 네. 자, 뭐 만난다면서요? 두 사람이. 예, 그리고 오늘 만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에요? 예, 어제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한 걸로 알려졌고, 기차 타고 예, 그 기차 타고 한 20시간 걸린다는 거죠. 2019년 설레를 봐도 그렇고. 블라디보스토크. 예, 그렇죠. 선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60km 정도 속도밖에 못 납니다. 시속?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안타깝죠. 예. 비둘기호예요? 옛날 비둘기호. 이게 중간중간 어디 우동 좀 드시나 모르겠네. 그 우동도 중간에 먹을 데가 없어요. 그게 쓸 수가 없어 불안해서. 예, 내릴 수가 없고 중간에 설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숨은 그냥. 그래요? 숨은 또 네. 테러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야 고생한다. 그러니까 지금쯤 오전 중에 아마 이제 도착하지 않을까 곧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군 정찰위성이 보고 있어가지고 야간에 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오후 늦게 출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야간 저- 열차. 예, 그렇죠. 저녁 때 밤새 이제 달려가지고 아니 뭐 가는 거 다 아는데 뭘 이렇게 20시간 정도면 오전이나 점심 무렵쯤 아마 도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서 그래도 뭐 한대요?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그동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한동안 좀 많이 접촉이 좀 있었잖아요. 긴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다 추정하는 바는 무기 거래. 이제 북한에 이제 포탄이 절실히 푸틴 대통령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 재래식 무기 주고 그럼 뭘 받는 거예요 북한은? 무기를 주고 이제 그 대가로 뭘 받을지 오늘 담판을 지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예상컨대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 북한은 굉장히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군사정찰 위성이 지금 한 2번 실패했잖아요. 벌써 쏘는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2개 위성을 벌써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러시아는 위성을 쟁여놓고 있는 게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러시아 위성을 갖다가 탑재해서 쏘는 방법 그리고 거기를 위한 이제 기술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가장 급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잖아요. 김관옥 영웅함이라고. 네.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제반 기술 이게 사실 근데 겉모양이나 그런 거 봤을 때 핵 추진 잠수함 역할을 못할 거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포를 쏘거나 잠수함의 생명인 정숙성 유지가 안 될 거다. 저 정도 크기에 저 정도 발사관 가지고는 네네. 수상함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수상함? 잠수함인데 위에서밖에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이제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는 미국 어디 돌아다니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 본토를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원천 기술이 아직 북한이 확보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러시아로부터 또 기술 협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죠. 그거는 마치 북한이 핵무기 가질 때처럼 미국이 엄청 그 또 발작하고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미국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이 그 정도구나. 왜냐면 그렇죠. 이제, 예. 핵 추진 잠수함 한 번 나가면 한 6개월, 8개월 정도 안 올라옵니다. 핵으로 자망, 추진해서. 예, 그냥 자망을 그냥 물 밑에서 하는 계속 거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멀리 갈 친구를 찾는다는 그런데 건 레이더 이런 데 안 잡히니까. 안 잡히죠. 잠수함에 이제 그리고 대부분 핵 생명이 추진 잠수함 또 핵도 장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핵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핵 추진 잠수함 태평양 망망대 어딘가에서 숨어갖고 그렇죠. 발사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미국이 가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디젤 잠수함 가지고도 사실 미국 본토를 때리고 하거든요. 잠수함 운용 기술이 좋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림팩 훈련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 해군이 거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의 훈련을 할 때 우리나라 해군이
가상 적군 있죠. 가상 적군을 잠수함 공격으로 전멸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도 그런데 네네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야기를 한다? 미국으로서는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이제 뭐 둘이 경제 좀 제재? 뭐 아프거나 뭐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이제 그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거는 뭐예요? 둘이 하도 멀리 가가지고 이제 아프거나 기차 타고 몇십 시간 갔으니까. 김정은은 기차 타고 한 20시간 갔고 푸틴은 고령이고 하니까 별로 이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이게 주말에 갔다 오고 힘드시잖아요. 우리 김 대표님도 이거보다 좀 더한 상황으로 그 요행을 바라는 그 거. 요행을 바라는 하나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인 거죠. 경제 제재 근데 할 만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고 지금 드러나는 그 온갖 무기 거래에 관련된 사람과 기관들을 또 한 번 더 옥죄는 것.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안 할 거냐? 그러게. 제재하려면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긴 하겠죠. 근데 오늘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단가 조정을 아마 할 겁니다. 담합을 할 때. 그러니까 포탄을 주고 그 포탄 그 뭐 10만 발이든 20만 발을 주는 거에 가격에 맞추어서 이게 위성 단가가 맞는 거냐? 근데 그 뭐 그런 게 그래도 하겠죠. 저기 정상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사전적으로 다 협의됐고 그 오늘 만나서 담판하고 뭐 회의하고 그러겠어요. 미리 다 얘기가 됐고 세레모니 하고 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과 러시아,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거나 다자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국가라면 세레모니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미리 실무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다 협상들을 하고 마지막에 이런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레모니 하는 게 중요한데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한테 그렇게 세레모니가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인 내용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북한과 러시아 만나는 걸 전 세계가 반기고 좋아하고 하는 거 아닌 걸 분명히 아는데 만나서 우위를 가시한다. 물론 필요할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북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탄 공급 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미국에 보여주는 것 하나.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건 필요한데 그것만 바라가지고 또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둘이 또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실무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정상들이 담판을 지어야 될 건데 마지막은 아마 이제 단가 조정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 하는 모습을 거겠죠. 보고 있는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중국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할 그쵸? 겁니다. 이게 최근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러시아에 비해서 북한에 협조하는 모습들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 약하죠. 보이거든요. 네. 7월 27일 전승절 때 대표단 보낸 것부터 좀 보면 홀대받기도 하고. 예, 그렇죠. 리홍중 그 전인대 부의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제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국회 부의장격이 간 건데 저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도 쇼이구 국방부 국방장관이 장관이 오고 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중국은 그렇게 보내고 해서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 쓸데없이 북한 문제에 연루되는 거를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 북한이 계속 밀착을 한다. 이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반기는 수가 아니죠. 또 더군다나 지금 월말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북한이랑 러시아랑 군사 유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또 십자포화를 던지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 나빠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거의 축제 성격이 좀 가려지게 될 근데 수밖에 중국은 없겠죠. 또 대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적극적인 뭔가 하려면 사실상 그 푸틴과의 어떤 유대 네. 이런 것들이 또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물론 이제 뭐 러시아가 중국에다 뭘 무기를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중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어야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약간 빠져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통한다? 복잡하겠어요. 예, 그렇죠. 뭐 북한과 러시아, 이게 늘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좀 아픈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 같은 경우는 중소 분쟁 와중에 줄타기 외교를 했었고 그런 사례가 있고 사실 북한이 중국에 굉장히 밀착돼 있고 경도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을 도와준 건 언제나 구소련과 러시아였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2005년도에 그 9.19 공동성명이 육자회담에서 나온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방코델타 아시아의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미국 국무부는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북한에 풀어주자고 했는데 미국 재무부가 거기에 제재를 걸어버렸어요. 한위기에. 그래서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송금이 안 되는데 중국 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받으려고 북한이 백방을 노렸는데 중국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당시 러시아 은행들이 해줬습니다.
송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2012년도인가에도 러시아는 대북 채무 탕감을 또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톡 건드려주는 건 러시아였죠. 예,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는 북한이라고 하는 극동의 이제 친구를 둠으로써 중국이 이제 극동 지역에서 완전히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또 약간 제어하는 하긴 저 꽃놀이 모스크바 패 같은 기준으로 겁니다. 보면 저 멀리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저걸 좀 이렇게 우호 세력으로 해놔야 되겠다. 그런 그래야 생각을 이제 하겠네. 중국이 앞마당 견제되고. 혹은 뒷마당을 조금 묶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주 묘한 긴장과 균형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하여튼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이러지기도 저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거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제재를 하고 싶긴 한데 딱히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 불편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워딩이 아주 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구걸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막 했더라고요. 그 그렇죠. 정상회담 만나는 걸 뭐 보고. 실수다, 뭐 그러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다, 막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지금. 그래서 하고 만약에 있죠. 그러면 북한이랑 러시아가 어쨌든 이제 정상회담 해갖고 무기 건네주고 그다음에 뭐 정찰 위성이든 혹은 뭐 어떤 걸 또 이제 교환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한참 쓸 포탄 많이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수혈을 받는 게 되겠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152mm 포탄을 쓰고 있을 텐데 그 전후에 그 공장들을 폐쇄를 했어요. 또 소련은 해체되고 하는 와중에서 또 구소련 지역에 과거 딴 지역에 많이 포탄 공장이 있던 거 지금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의 부도 직전에 그런 난 상황이죠.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러시아가 포탄이 떨어져서 북한한테 못 받으면 이게 네. 포를 못 쏜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우리 포탄도 저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포탄으로 응. 남북에서 만든 포탄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하게 될 것 같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펼쳐지는 거죠. 우리 포탄 한반도에서 포탄 재고 정리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포탄 155mm 포탄 그게 나간 게 사실은 미국 포탄이 이게 재고 처리했던 거 우리 한국에 있던 게 지금 나간 걸로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2003년 5년도에 미국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155mm 구형 포탄들을 이 재고 땡처리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본토에 가지고 와가지고 폐기하고 하는 그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한국에 거의 공짜로 그때 넘깁니다. 거의 꽁값으로 넘겨가지고 그때 한 60만 발인가. 그 몇 년도예요? 그게 2005년도부터 있었던 그래서 일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포탄 실사격 훈련을 많이 했구만. 그래서 승리 우리가 훈련장 이런 데서. 재고량이 보통 한 200만 발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60만 발, 100만 발 이상 받아가지고 300만 발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군사 비용인가 뭐 모르는 건데 네. 그렇게 추정하는 건 300만 발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번에 또 상당 부분이 또 미국 사용 뭐 조건으로 해가지고 좀 넘어갔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랑 러시아 관계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뭐 굉장히 냉각되는 거지 뭐. 더 안 좋아지나요? 네. 지금도 안 좋지. 안 그래도 지금 뭐 거의 관계가 지금, 없죠. 네, 지금도 뭐 냉각 관계인데 네. 뭐 그냥 이 상태로 좀 몇 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는 그냥 냉각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우리 러시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중국.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약간 중국과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화해할 만한 이런 공간이 좀 열릴까요? 일단 만약에 여행 제한 이런 것도 풀긴 했어요. 풀고 한 달 됐는데. 공간이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인데 그게 네. 이제 정책적 판단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열릴 공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열 거냐 말 거냐는 오히려 진짜 이제 정권 담당자들, 정책 그러니까 당국자. 우리 정부의 판단인가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북중러 연대에서 약한 고리는 중국이죠.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밀착해 있고 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서 러시아하고도 북한하고도 관계가 너무 찐득찐득해지는 걸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네네. 싸움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일 그 협력 관계에서는 우리가 약한 고리로 늘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양쪽의 약한 고리들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게 한중 관계다. 그렇죠. 약한 고리들이 야 진짜 이러다는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조금 워워 해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국과 한국, 이게 북중러 삼각연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연대 약한 고리인 각각 중국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오로지 이제 정책 담당자들의 이제 의지인 거죠. 우리의 의지.
그렇죠. 우리 정책 당국이 그래서 모멘텀들은 있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보면은 대통령이 크게 뭐 의지가 사실 없을 거죠. 리창 총리도 만나서 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죠. 그렇죠. 한중일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예. 근데 이제 한중만 이제 좋아진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들이 있을 건데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은 뭐 외교안보산이라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많이 노출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안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혹시 미국이 좀 또 껄끄럽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미국하고 동의가 되고 협의가 돼야 미국을 이제 배제하면서 한중 관계를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또 미국도 지금 뭐 올 초부터 아시겠지만 미중 그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의 수위를 좀 조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예,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을 설득할 여지도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아 근데 그래도 미국 정치 전문가 그 교수님을 모셔서 얘기를 해보니까 업로드 해드렸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 유화적인 조치, 그러니까 관료들을 자꾸 보내잖아요. 그런 이유가 스윙 스테이트 몇 군데서 아시아 개표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아리조나, 뭐 조지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요게 워낙 탁빙이라서 중국계가 대부분인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스윙 스테이트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렇죠. 그런 걸 연출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린 몰랐죠. 그걸.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다 이 정치인들한테 표야. 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국가 이익이니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제일 지금 이득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떤 쪽이라고 혹시 우리 교수님 보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번에도 대통령이 뭐 재건 지원의 포석을 깔고 네. 뭐 이제 한 23조 원 준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온 거는 뭐 그건 그거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건 그거대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구는 좀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나 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 그 틈틈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대통령만이 걸 수 있는 큰 기술들이 있잖아요. 정상들 간에.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럴 때도 김정은 와라 한번 보자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누가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근데 결정할 수 있는 거 오로지 고독하게 대통령만 혼자 하는 건데 단기간으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것도 뭐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전환기가 될 만한 모멘텀이 될 만한 약속들 프로토콜들 이끌어내고 하는 거 그런 큰 기술 거는 거는 오로지 지금 대통령만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인 거죠. 그런 거 없이는 이게 뭐 자연스럽게 무슨 뭐 시스템의 외교 뭐 실무자들 간의 대화 이런 걸로 뭐 모멘텀이 마련되고 출구가 마련될 거다. 전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네네. 9월 23일부터군요.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예, 예. 여기 이제 우린 당연히 가고. 네. 북한도 지금 온다고는 돼 있습니다. 선수단이 참가하는 걸로 돼 그래요? 있거든요. 중국이 확인한 바로는 안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도 네. 뭐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석 달 전쯤에 중국에서 이제 그 올림픽위원 그 아시안 게임 이제 조직위가 기자회견 할 때 옛날 같으면 탁구 북한도 같은 거 포함했어요. 단일팀 얘기 항상 나오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큰 기술 들어가고 하려면 이게 예, 그 국면을 우리 쪽으로 전환시킨다 하면은 사실은 싸울 건 싸우더라도 스포츠 분야 이런 데서는 남북 단일팀 얘기나 이런 거 하면서 판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북한도 어떤 게 진인지 모르게 이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가치 외교나 좀 선명성 외교 이쪽으로 좀 올인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죠. 별로 예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요걸 이제 이벤트 삼아서 뭔가 좀 새로운 판을 좀 짜는 요게 우리한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까지 봐서는 네, 시간이 너무 없죠. 시간이 너무 없고요. 기술적으로 너무 좀 기회는 좀 넘어간 것 같고.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 했잖아요. 예, 오바마 때도 했고 트럼프 때도 더 했고 또 바이든 때는 더 수그러 때 더 하고 계속.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우리는 중간에 지금 껴 있으니까 이 국면이 뭐 이렇게 결정이 나든가 뭐 완승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화해를 하든가 뭐 해야지 우리가 좀 편할 텐데 그게 좀 경제적으로는 좀 답답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워낙 경제적인
그 어떤 포션이 크니까. 그렇죠. 예, 시간 문제일 건데 일단은 바이든, 시진핑 두 이제 이 고령에 접어드는 고령에 접어든 지도자들의 시대가 일단은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다음 세대 공산당 지도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유화적이거나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더 예, 더 강경합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사상 이게 원래 무장과 투쟁을 합니다. 시자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시진핑이 시작이 된 거라서 다시 태자당이 들어온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등소평의 유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과거 20세기 냉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얽혀 있단 말이죠. 얽혀 있는 것들이 이게 연쇄 사슬이 좀 끊어지지 않고 고리가 있다면은 전쟁까지는 가지 않고 유지가 되겠지만 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금 계속 갈라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서로. 네. 예. 서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자국 내 이제 공장 짓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서로 분리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서로 삶의 질을 조금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21세기 중반도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제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거죠. 아, 뭐 우리도 앞으로 상당 기간 쉽진 않겠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예. 보이는 뭐가 이렇게 없네요. 네. 예. 좀 뭐 답답한 거죠, 사실. 사실 우리는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과 중국이 그런 대로 관계가 좋아야지 우리가 좀 신간이 편한 나라죠. 그렇죠. 뭐 탈냉전 세계화가 우리의 이익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그래야지 상- 국제 교류도 늘어나고 뭐 그럼요. 교육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편한데 저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세계화가 더 촉진되겠어요? 반세화가 되지. 그런데 뭐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이게 세 개인데 여기 내가 쭉 써봤거든. 남은 사람이 없어. 후진타오, 리커창, 원자보, 후추나 공청단 다 나가버렸잖아. 네, 다 예. 잘리고 다 죽고. 예. 그다음에 태자당에도 원래 시진핑 외에도 왕치산이니 뭐 천민어린이 뭐 있었거든. 다 아웃이야. 나가죠. 예. 자기 신복들 다 아웃이고. 그다음에 상하이방, 장점인, 주룽지, 자청린, 장도장 다 아웃. 남은 게 시진핑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쭉 젊은 애들.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시자준. 네.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더 강경하지. 얘네 강성으로 애국주의가 키웠죠. 더 강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야 이 미중 관계의 미래가 갑갑해요. 그렇다면 뭐 미국이 양보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뭐 조건들, 뭐 사회과학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네. 무슨 뭐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한 단기 재앙들 이런 거 정말 뭉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아니, 교수님께서 사람의 눈이 좀 힘듭니다. 아플 가능성 뭐 재해 가능성 정도로 얘기하니까 가능성이 과학적으로는 없다는 얘기네. 네.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주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교수님이었고요. 예, 원조 한라대학교의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삼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끝나는구나 참. 어제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새롭게 좀 네. 변화를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인사드리고 나서 네. 염승환 이사 그리고 김종효 위원이 아침 개장 상황을 오프닝 벨 라이브입니다. 예, 아주 뭐 시장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어제 김종희 의원이 말이 조금 빠르다라는 게 있었는데 댓글이 있으니까 바로 조정을 해버려요. 예. 잘 하시던데. 자, 두 분 잠시 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이어지는 오프닝 라이브 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